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석 연휴를 보낼 때 동안에 이 연휴가 연휴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미국과 트럼프 정말 갈수록 이 문제가 참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좀 산적해 있는데요. 날카롭고 담대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또 시원하게 이슈를 털어주는 김태형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잘 보내셨고요. 네, 잘 쉬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미국을 보다 보니까 네. 이 뭔가 연휴로 같이 쉴 수가 없어요. 미국이 막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은 군대를 잘 동원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요새 미국이 보니까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주 방위군 투입하면서 이 전통이 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총격을 가해가지고 시민이 또 중태에 빠지게도 네. 만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트럼프 올해 취임 후에 LA를 시작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테네시주, 멤피스, 워싱턴 D.C.,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뭐 여러 군데 10개 도시 이상으로 병력을 파견했거나 또 파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문제는 이제 이 지역들이 네. 트럼프가 맨날 말하는 급진 좌파의 성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아성 지역을 주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때리면 사실 미국의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지사들이 동의를 안 할 거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 상황이? 그러니까 뭐 처음에 사이가 나빠서 치고받을 때 빨리 화해를 안 하고 오랫동안 그 싸움이 지속되다 보면 도저히 화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렇게 악화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로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해달라고 얘기하면 예. 사이가 나빠지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지배 세력은 소위 이제 글로벌리스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글로벌리스트. 네, 예. 뭐 또는 뭐 세계주의자 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핵심 세력은 네오콘이 네오콘.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본이 있고 월스트리트 같은 예. 그 다음에 일부 제약자본도 그쪽에 속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부 IT 자본들이 결합돼 있는 세력인데 예. 이게 미국의 주류 지배층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예. 근데 이 미국의 주류 지배층이 분열하기 시작하죠. 그게 아마 90년대를 조금씩 겪으면서 경과하면서부터 서서히 분열이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예. 이제 마가 세력이라는 새로운 어떤 지배 세력 내 집단이 탄생합니다. 예. 근데 이 집단은 전통 제조업과 예.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일부 IT 뭐 이런 쪽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로 대표되는 마가 세력과 예. 이 전통적인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붙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예. 근데 이때만 해도 트럼프 쪽의 세력이 약했어요. 예. 마가 쪽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해놓고도 예. 성사시켜 놓고도 그 존 볼튼 같은 털난 인간 예. 존 볼튼. 볼튼하고 예. 폼페이오 같은 예. 네오콘들의 방해로 성사를 못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지금도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만 해도 공화당 내 네오콘 세력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뭐 정부 내에도 네오콘이 가득했었고 예.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고 싶은 거를. 그런데 트럼프가 일기가 끝나고 나서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네오콘을 다 몰아내요. 그래서 네오콘들이 다 민주당으로 갔죠. 그래서 뭐 첼시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딕 체니, 예. 체니 이런 애들이 다 해리스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공화당으로 다 몰려갔고 네. 민주당에 있었던 반전 세력들 돌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털치게버드.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예. D&I 국장, 예. 미국 국가정보국장인 게버드, 예, 게버드. 이 민주당 출신들이 이제 넘어오고 트럼프로 와요. 예. 이동이 됐어요. 이러면서 두 세력이 완전히 갈라서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11호라는 영화, 예. 내전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미국에서 흥행할 정도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요. 예. 이 양 진영이. 근데 그게 저는 커크 암살 사건으로 폭발했다고 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군요. 네네. 찰리 커크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마가와 그 네오콘 세력들의 그렇죠. 갈등에 완전히 불을 질러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진영에서 커크가 암살당한 뒤에 나온 반응은 예. 이쪽은 뭐
진짜냐 아니냐 상관없이 네오콘이 죽였다고 봐요. 그렇죠. 예, 트럼프가 그래서 발작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한 건가요? 맞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야 얘네들이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우리의 마가 진영의 핵심 인물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죽이기 시작했다. 하긴 그 선거 과정에서도 총도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그게 네오콘한테 맞았다고 자신들은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우리 마가 진영의 핵심 인물인 죽이고 있다 지금. 커크도 죽였고 앞으로 또 죽일 거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진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죠. 아,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세 인식이네요. 맞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그러네요. 식으로 너 죽고 나 죽자가 됐군요. 전면전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안 된다. 마가하고 저쪽 세력하고 우리가 공존하기 힘들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럼 이번에 그 네네. 군인들 잔뜩 800명 모아놓고 살 빼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그런 것의 한 일환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네오콘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힘을 쓰는 곳이 군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장성들을 800명의 분석을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안에는 네오콘이 더 많다고 봐야 훨씬 되네. 많다고 봐야죠. 아.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한국을 항공모함이라고 했던 예.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네오콘이거든요. 다 네오콘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갈아쳐야 돼요. 아. 군대를 장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아놓고 예. 야 앞으로 나 민주당 지역을 칠 건데 예. 군대도 동원할 거다 필요하면 예. 거기에 반기 드는 놈은 다 옷 벗고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연설을 시작한 딱 시작점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셔도 된다. 지금 집에 가도 된다 그랬 그 대신 계급장과 미래를 내려놓고 나가라.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쳐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헥세스도 그랬죠.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안 따를 거면 다른 직업 알아봐라. 이번에 그 국방부 이름을 그럼 전쟁부로 바꾼 것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뭐 국방부가 된 뒤로 전쟁에서 한 번도 못 이겼고 빌빌 싸도 이름을 바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네오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은 네오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군산복합체 했었는데 네. 그들이 실질적인 미국의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하면서 뭐 딥스테이트라는 표현도 썼는데 네. 그거를 트럼프가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진짜 내전을 불러오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걸 호락호락 또 저쪽이 당할 리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격을 이쪽에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케네디의 죽음이라든지 또 닉슨의 도중에 이제 쫓겨났다든지 뭐 이 카터가 도중에 물러났다든지 전부 다 이제 네오콘 뭐 군산복합체들의 공격 때문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군산복합체의 뜻을 거스르고는 예. 그 누구도 예.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군수업자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좀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렇죠. 트럼프가? 트럼프가 사실 정권을 잡자마자 네오콘을 많이 쳤어요. USAID 네, 많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USAID 해체하고 뭐 정부기관에서 쫓아내고 네. 막 여기저기서 쉽게 하면 숙청에 이제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예. 사실은 군대를 제일 손을 못 봤죠. 아. 일부 교체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군대를 장악하려고 군장성들을 소집해가지고 겁박을 좀 한 다음 본격적으로 아예 그 민주당 기반 지역들을 예. 막 치는군요.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면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듯한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포틀랜드에 60일간 주 방위군 200명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이제 오리건주에 보내니까 네. 이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가 이제 이를 법원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그게 법원에서 또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반란법, 폭동 진화법을 적용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지겠네요. 예. 그래서 뭐 군부가 특히 예. 이제 네오콘이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트럼프에게 과연 반기를 들 것이냐.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관심사죠. 관심사네요. 그렇게 되면 내전이 발발하는 겁니다. 미국의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이런 미국은 또 더더욱이 모두 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서 그렇죠. 그 11월을 예. 보면은 아주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네, 나옵니다. 모두 다 자기들이 무장해가지고 그렇죠. 공권력이 없으니까 그냥 시민들이 직접 다 군인이 돼버리더만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이웃들 예, 이런 사람을 잡아가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이제 난동이 벌어지는데 예. 내전이 위험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보복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은 총기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디스토피아라 그럴까요?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공화당이 그러니까 네오콘이고 민주당이 예. 또 뭐 그룹이 저기 조금 자유주의적이고. 자유주의 그런 개념은 이제 완전히 없네요, 그죠? 그거는 80년대 정도까지 유효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90년대 넘어가면서 성격이 변화해서 지금은 공화당은 주로 이제 마가 세력 그룹이 이제 그리고 민주당은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 리스트들. 이렇게 해서 두 정당이 충돌하는 건데 사실 이 뿌리에는 미국 내에 그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은 자기 내부 모순을 해결을 한 적이 없고 그렇죠. 어느 당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내부 모순을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국제적인 패권을 추락하고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진보 정당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미국은 진보 정당도 없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 간 갈등, 계급 간 갈등, 개인 간 갈등이 해소할 방법이 없는. 양당 체제를 통해 폭발합니다. 예. 양당 체제를 통해서 이 거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양당 대립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남북 전쟁 이후 최고의 최대의 위기네. 위기, 아. 내전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과 우리가 또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과 이 우리끼리 각 나라들과 벌어지는 갈등과 이게 이제 맞물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말을 막 많이 들어주면 안 돼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미국의 미래 아주 그냥 더욱더 관심 있게 보기라고 작가님 얘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얘기를 잠깐 와볼까요? 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지금 관세 협상이 교체 상태에 빠졌는데요. 네. 그걸 보면 이제 트럼프의 미래와 생각해 본다면 진짜 이 3,500억 달러 일본처럼 막 사인하고 주겠다고 하면 안 되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어떻게든지 간에 네. 트럼프의 이런 무리한 요구가 우리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이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의 이런 그 싸움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스코어를 잘 모르겠어요. 다들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통화수화법 얘기도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뭔가 타협 지점을 찾았다라는 설도 있고 지금 뭐 어디서까지 꼬여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봅니까 이 전망은?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앞으로 아무도 모르나요? 국민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또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예, 현 시점에서는 저는 무조건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버텨야 한다. 이걸 예. 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3,500억 달러 주는 것 자체가 한국에 치명적이지만 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트럼프가 예. 요걸 받아 먹으면 배부르다 그래가지고 예. 야 너무 배불러 앞으로 한국한테는 더 이상 뭐 달라 안 할게 예.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더 달라고 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이걸 주면 더 달라 그럽니다. 더 줘. 뭐 방위비도 올려줘. 탈탈 털어먹을 생각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시지만 NDS라고 예. 미국 국가방위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억제가 1순위였는데 예. 미 본토 방어와 서방구 지금 미국 아메리카 대륙 방어 이게 1순위로 올라가고 중국 억제가 2위로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을 억제하는 걸 포기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군인 장군들을 한 800명 끌고 모은 것도 예.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국가방위 전략의 전환.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포기하면 결국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본토 쪽으로. 예. 그러면 해외 미군 기지 조정해야죠. 예. 군대 구조 조정하고 조직 재편해야 되고 장군들 많이 잘라야 됩니다. 그런 점은 미국의 군부나 또는 네오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전쟁을 안 하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대신 예. 남미에서 싸우라고. 남미에서 싸우겠다. 예, 어디선 간에 전쟁을 하겠다. 베네수엘라 같은 데 가라. 예. 너희들 전쟁하고 싶으면 거기서 해라. 예.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군인들 불러놓고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방해하면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한 건데 예.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흐름을 보면
그럼 그 동안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꾸준히 끌어왔던 그 네오콘 세력들. 네오콘 오바마 때부터 저 네. 바이든까지 왔던 이 흐름들과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볼 때 그 예. 전에 한국을 다 털어먹을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러니까 뭐 동맹이고 뭐고 없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유지하려면 좀 그래도 동맹 그렇죠.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막 빼먹을 거 다 빼먹자 이런 개념입니다. 일본도 다 털고 그렇죠. 싹싹 털고 아니면 일본에 잠깐 봐줄 수도 있어요. 예. 한국을 버리고 일본 선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본도 아마 알아서 니네가 해.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본토에 집중할 거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한국 국방도 한국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전작권도 지금 한국이 달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이 가져가라고 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아. 오히려 귀찮거든. 자기가 빠지려면 이게 전작권을 갖고 있으면. 그럼 기회는 기회네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아, 예. 기회죠. 근데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가 이 관세 폭탄을 때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끝나지 겁니다. 않는다. 그러니까 주면 또 달라 그럴 것이다. 어떻게 하든 간에 버티고 싸워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냥 관세에 맞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관세를 차라리 더 많이 내자. 근데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저녁 때 아주 예. 어제 참 큰일이 한 두 건 있었어요. 밤새 전승절, 저 북의 전승절 예. 열병식도 보고 했는데 어제 중국에 대해서 이 또한 트럼프가 약간 발작적인 관세 폭탄을 때렸어요. 네. 아마 이제 뭐 히토리 문제 때문에 뭐 약간 뚜껑이 열린 것 같은데 지금 중국한테 받고 있는 관세가 55% 아닙니까? 네네. 거기다 100%를 얹어서 11월 1일부터 받겠다고 하던데 네. 그럼 15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중국은 뭐 똑같이 또 관세 때릴 가능성이 높은데 높죠. 도대체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까 이제 중국하고는 그러면 이 거의 뭐 막판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막 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 중국과의 대결에서 네. 네오콘 세력은 전쟁 불사 입장인데 전쟁 불사, 예, 트럼프 쪽은 전쟁 반대 전쟁 반대.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국의 그 열병식을 보고 나서 트럼프가 약간 겁을 먹었나요? 올렸잖아요. 탄식하는 말들을. 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견적이 안 나오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무의미하게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준으로 트럼프는 생각했는데 예. 사실 해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관세 때리면 중국도 때리고 예. 이쪽에서 뭐라 하면 저쪽은 히토류 같은 걸 잡고 수출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해서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냥 시흥질을 내는 거예요. 마치 푸틴하고 회담을 해서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 종전시키려고 했는데 뭐 젤레스키가 양보하지 않고 예. 유럽의 또 극단 호전광들이 용납하지 않아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괜히 짜증을 푸틴한테 내요. 그러게요. 막 신경질을 부리고 하지만 예. 푸틴이 그러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성향을 아니까. 그러니까요. 너 좀 삐져서 화내는 거지. 뭐 사실은 젤렌스키한테 화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푸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건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행동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열받아 가지고 하는 행동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못 끌고 간다. 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끝잘 보는 싸움이 아니라면 이제 10월에 지금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여기서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대타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 오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10월이 이제 에이펙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제 밤에 보면 뭐 대판 붙는 것처럼 좀 나오고 있으니 이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좀 의아함이 방점이 하나 빡 찍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저는 궁극적으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예. 트럼프가 뭐 미중 정상회담 추진할 거로 예상합니다. 아 에이펙에서. 에이펙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에이펙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알수 없으나, 없으나 지금 어쨌든. 현재 보면 에이펙 이게 잘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어젯밤에 보니까. 뭐 트럼프도 온다 안 온다 자꾸 말을 예. 바꾸고 있고요.
뭐 시진핑 주석도 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두 사람이 와야 뭐 흥행이 뭐 되는데. 대타협도 되고 뭐 흥행이 될 맞습니다. 건데.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과연 대타협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예. 궁극적으로는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볼 때 미국이 힘이 세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지금 벌어진 일들이 네. 미국의 패권이 추락하고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밀려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랑 왜 정상회담을 했겠습니까? 미국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도저히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예롭게 거기서 발을 빼기 위해서 푸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했던 거란 말이죠. 예. 중국과도 같은 과정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경제력, 군사력, 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 100% 관세를 어젯밤에 갑자기 발작적으로 때린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짜증.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어찌 보면 쭉 이제 선생님 말씀에 의하자면은 미중 간의 갈등에서는 미국이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럼 계속 막 100% 관세 때 155% 관세 때려봐야 봐야 소용없죠. 소용이 없다. 중국도 때릴 거고요. 네, 같이 때릴 거고 히토리움 묶어버리면 그렇죠. 한숨밖에 나올 게 없을 거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타협이 된다는 소리는 미국이 결국 손을 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양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든 그 관세 전쟁을 일으켜놓고 결국 떼먹는 거는 한국, 일본, 뭐 이 캐나다, 자기가 우방이라고 했던 동맹 국가들 다 빼먹고 원래 붙겠다고 했던 중국하고는 그냥 그렇죠.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세는 약탈 수단이었던 것으로 결국 봐야 되죠. 약탈이잖아요, 그죠? 예, 동맹국 털어먹는 약탈 수단이고 또 한 가지는 자유주의적인 세계 무역 질서. 네, 그걸 다 그러니까 깨버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라 그럴까요? 예. 이거를 깨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앞으로 트럼프 입장은 보호주의로 무역, 예. 보호주의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세계 이거 경제 체제 이거를 지금 수호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근데 트럼프 이걸 깨고 싶어합니다. 그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자유무역의 자유무역. 수호자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다 깨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그 입지 우리의 설 자리가 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해서 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나라가 계속 미국을 따라다녀 가지고 되겠냐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정말.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미국의 수출이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줄었겠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관세도 때리고 하니까. 예. 근데 많이 미국에서 준 대신에 예. 다른 쪽의 수출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렇죠. 통계들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야 미국만 있냐 지구에. 예. 뭐 글로벌 사우스 나라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산 대두인가요? 네. 그거를 원래 중국이 다 사주다가 이제 안 사주니까 브라질 미국에서 거 난리 났더만. 브라질 거 거 사주고. 야 니네 거 안 사 이제 브라질 거 살래. 그 대신 우리도 미국에 팔 거 브라질에 팔고 또 브릭스 나라들에 팔고 글로벌 사우스에 팔고 그렇게 가야지 이제 미국도 그렇죠. 예,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냥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그 어떤 쪽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변화죠. 다변화. 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수출과 수입의 다변화. 그렇죠. 예.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서방 세계 소위 네. 여기 이제 옛날에 바이든이 뭐 가치 동맹이라고 했던 네. 여기에 거의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그랬죠. 네, 3년 네. 내내 그랬죠. 근데 이 진영이 다 망해가는 나라들이에요. 네, 다 망해가고 있죠. 조락하고 있어요. 흥행하고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브릭스, 중국,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쪽하고 손을 잡아야 한국 경제에도 활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이거를 빨리 강화하고 미국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예. 뭐 손 끊고 뭐 우리 거 물건 안 사면 딴 데 팔겠다 하는 자세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그 얼마 전에 말이죠. 그 푸틴이 그 발다이 클럽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다극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극화 공간은
매우 역동적이라 변화가 너무 빨라서 하룻밤 사이에도 변화 일으킬 수 있다. 네. 저 어젯밤에 하룻밤 사이에 100% 되는 거 보고 야 진짜 미친 말인가 보다 싶던데 아무튼 대비가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다극화를 위해서 이제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성장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이것이야말로 이제 실용주의고 현실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네.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왜 실용주의 얘기를 하는데 이 푸틴이 말하는 이런 실용주의와 좀 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 과거에. 예.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 네.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하고 왜 사이 나쁘게 지내야 되냐? 그렇죠. 러시아하고도 사이좋게 나쁘게 지낼 이유가 없다. 없다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그걸 싫어하는 말이죠. 저놈 안 돼. 예. 이재명 흔들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예. 그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죠.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 입장을 현실로 못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마음속은 옛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변화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변에 친미파가 너무 많고 미국의 압력이 너무 강력하고 정세현 장관이 얘기했던 그 한미 동맹파들이 잔뜩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서 그 러시아와 중국으로 가는 이런 다변화기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트럼프 쪽에서 아주 교묘하게도 미국의 마가 세력 일부 마가 중에 급진적인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한국의 그 정광훈이나 예. 손현보나 이런 인간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무슨 창 뭐 이런 사람들 예. 있잖아요. 고든창, 모스탄 모스탄 이런 예. 사람들 그 세력을 가만 놔두고 있어요. 트럼프가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 때는 그걸 이용까지 했죠. 네, 맞아요. 로라 루머라든지 이런 막 떠들어대는 애들. 그렇죠. 예. 정상회담 직전에 그들이 떠들게 해놓고 예. 그 얘기를 가지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네 뭐네 하면서 그렇죠. 숙청이 벌어진다. 네, 뭐 숙청하고 있다는 기독교인들 탄압한다 이런 그렇죠. 말 했죠. 예. 자, 이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흔드는 카드로 거죠. 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위협적이고 한국의 극우 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미국이. 예. 그다음에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시키고 있고 예. 미 대사관이 있고 친미주의자들 간첩들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 파워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더 심각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네. 주변이 그것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세력들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친미 세력들이 이 참모들로 둘러싸여 있다. 네, 득식을 하니까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겨우 한 게 정동영 장관 정도 임명한 거 아닐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다시 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다극화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지금 사실은 이제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중국하고도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의 다변화를 하려면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네네. 이제 손잡고 가야 되는데 아니 최근에 보면 말이죠. 그 김민수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인들 그 무비자 입국을 이렇게 좀 시키자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 전염병 뭐 전파시키고 또 뭐 범죄 일으키고 불법 체류한다 막 이러면서 아주 중국에 대한 혐중 발언을 막 쏟아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 극우 단체들은 막 명동 가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보고 데모하고 집에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또 국민의힘 일부들은 말이죠 중국 개입 때문에 부정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반중이나 혐중이 기획되고 있던 느낌인데 정말 이 다극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걸림돌로 등장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경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욕을 했다 하면 북한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항상 옛날에는 늘 북이 최고의 그 악마들이죠. 예, 악마였는데 요새 중국이 악마로 시키는 바뀌었죠. 것 예. 이게 참 재미있는 변화인데요. 원래 한국에서 북한이 악마였던 이유는 네. 미국이 냉전 시기에 가장 큰 적으로 주적으로 꼽았던 것은 소련입니다. 구소련. 그랬죠. 그리고 구소련과 동맹 관계에 있고 접해에 있는 북한.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미국에 있어서 대소 전쟁 기지였어요. 따라서 한국에서 북을 혐오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반공, 반북 이런 분위기를 계속 고취시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냉전이 해체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미국이 적을 제1의 적을 바꾸죠. 중국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예,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북한하고는 화해도 하려고 했고 트럼프 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은 앞으로 정상회담을 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적은 중국으로 바뀌죠. 예. 그거는 민주당 공화당과 상관없어요. 자, 이 기조가 되면서부터 한국의 극우들도 예. 한국의 극우들은 앵무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있어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 미국이 어디를 욕하고 때리고 있느냐 예. 그걸 보고 같이 욕하고 같이 때리는,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앵무새나 뭐 따라쟁이들이기 때문에 예. 보니까 형님들이 북한은 별로 요새 안 때리고 주로 중국을 때리는구나. 중국을 싫어하네. 예. 이제 중국이구나. 이제 악마는 우리 중국을 쳐야 되겠네. 그래서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또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한국 국어는 맹렬하게 이제 그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또 아시아에서 중국 방어 봉쇄를 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 이런 걸 위해서라도 협중은 꼭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관해서는 대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협중이 형성돼서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기획하고 조종하고 부추기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도 중국에 관한 보도를 보면 대체로 우호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식의 보도도 많아요. 중국에 대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집어던지면서 한국 사회가 중국을 좀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도록 이렇게 이제 심각하죠, 정말.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한국한테 실질적으로 해를 끼친 나라를 꼽으라면 미국이나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중국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그 적개심보다는 오히려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왜곡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큰 문제는 트럼프가 만약에 계속 집권에 성공해서 예. 미국을 장악한다면 중국과 화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협정이 필요 없게 돼요. 참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그거 또 이제 형님이 이제 중국을 안 싫어하시네.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형님이 또 찍어주는 적을 하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멘붕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중국 치다가 아니, 얘기가 좀 예, 맞춰가다 보니까 주제를 하나 잠깐 바꿔서 이 저 비핵화 문제만 한번 이제 짚고 오늘 얘기를 또 슬슬 마무리해야 될 정말 이렇게 우리 그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제를 바꿔보면 말이죠. 비핵화 문제인데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국과도 연관돼 있고 또 러시아도 연관돼 있고 북도 연관돼 있다고 네, 봐야 네.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느닷없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북 공조한다 이걸 네, 네. 강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나서 사흘 뒤에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 도대체 이제 다 이제 판을 깨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러자 이제 그 북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또 김성경 부상을 통해서 또 네.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젯밤에 그 조선노동당 80돌 그 창건 80돌 열병식을 보니까 네. 화성 25 고체 연료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막 등장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지금 미국까지 날아가는 무서운 ICBM이 이제 막 저렇게 계속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비핵화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던데요. 네. 근데 이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사실 계속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공식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는 또 여전히 끄집어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 정말 트럼프는 비핵화 논의를 포기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고 할 것 같습니까? 트럼프의 속마음은 그렇죠. 네. 트럼프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네. 미국의 정부나 이런 데서 비핵화가 자주 나오는데 네. 정작 트럼프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죠. 한마디도 비핵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뉴클리어 파워. 네. 슬쩍 뉴클리어 파워, 네. 뭐 빅 뉴클리어 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네. 슬쩍슬쩍 북을 핵 보유국 지칭을 해주지 인정하는 것처럼.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꺼내면 이건 심각하죠. 네. 근데 트럼프는 사실상 속마음은 야 비핵화 그거 개나 주라 그래. 이거 필요 없어. 어차피 그 어떻게 비핵화할 건데 현실을 인정하고 트럼프는 일단 현실을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장사꾼이니까. 장사꾼이고. 예. 그래서 북핵을 포기시킨다, 뭐 없애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미국의 대부분의 지배층들,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항복이니까. 그래서 불협화음이 전 나고 있다고 봐요. 예. 이게.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그들을 제압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하지 않고서. 그건 뭐 당연하죠. 비핵화를 내세우는 순간 대화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 해가지고 END 이니셔티브 해서 뭐 교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내놓음으로써 북과의 대화 노력에 스스로 죄를 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그 북핵 자체가 이제 미국 대북적대 정책의 산물이었고 비핵화라는 것이. 근데 우리 정부 지금 이런 태도 이거 맞습니까? 너무 좀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도 예. 이거 친미파들이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굳이 유엔에서 비핵화 얘기를 꺼내냐. 원래 END의 D가 디벨롭먼트였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공동 번영 뭐 이런 뜻으로 쓰려고 했다가 갑자기 평소 쓰지도 않은 영어 이상한 게 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는 영어에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 튀어나왔다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마도 그 북미 관계의 진전 내지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네. 그런 세력들이 그 발언을 하도록 뭐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북과 대화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그런 건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 비핵화 요구를 하지 않아야 대화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절 그 얘기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꺼지면 안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중국 전승절 때 북중러 정상이 같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사실은 뭐냐 도대체 핵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핵보유국 인정받은 거죠. 그런 거죠. 이거 뭐 전 세계 언론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밑에 열병식에 쭉 가고 있는 게 핵무기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서서 박수 치고 있다면 다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예. 여태까지 북을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했던 이유가 핵 때문이었어요. 핵 때문이었는데. 근데 불러다 놓고 예. 시진핑 바로 옆에 푸틴 옆에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걸어갈 때도 보면 세 명이 푸틴, 시진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걸어가고 예. 뒤에 나머지 다극화 진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었는데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다 중국이 뭘 보여주는 거냐. 던져주는 게 그런 거다. 북을 우리 인정한다. 핵보유국으로. 따라서 다국화 지정에서 핵보유국이니까 선두권 국가고 중심 국가다. 나머지 뒤에 따라와. 그러니까 패권적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나 중국이 북을 핵보유국 인정을 한 겁니다. 것이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답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죠. 러시아, 중국이 인정해주면 끝입니다. 사실 이제를 풀어내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 북중러의 그런 그 전승절,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전승절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이제 아까 핵무기가 밑에 쭉 지나가는데 박수 쳤다는 거는 이제 어제 열병식인데, 노동당, 거기는 이제 사실 북에서 만든 그 핵 탄두가 있는 미사일들이 쭉 지나갈 때. 그 러시아의 대표, 중국의 대표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같이 박수 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핵보유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지지했다고 봐야죠. 예.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가 대단히 필요할 텐데,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북한 비핵화는 결국 포기할 적도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목표이자 한미일의 목표다. 뭐 이런 것을 막 이 채널A 대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이게 우리 그 정동영 장관 발언하고 영 대비됐는데 정동영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독일에서 이런 발언했어요.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지금 가끔 보면 현 정부의 관료인의 가장 현실 인식이 정확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 장관은 이제 북한이 전략 국가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정책을 새로 짜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럼 정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과 두 사람 다 우리나라 NSC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전혀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주도권은 위성락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보실장이 죽이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위성락을 날려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겠습니까? 아 위성락을 날려야지 답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위성락은 사실 한국의 안보실장이 아니라 예. 미국의 위성이에요. 제가 볼 때. 미국의 위성이다. 아 정말 오늘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위성이다. 위성락은 미국의 위성이다. 예. 아이고 우리 저 시간이 다 돼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현재의 정세의 다급함, 심각함을 봐서 그렇고 좀 덧붙일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뭐 제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완전히 열려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이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먼저 북미회담을 전격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다. 이러면 그야말로 면이 안 서죠. 네.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시하게 되죠. 남한을. 그래서 저는 미국의 트럼프가 사고치기 전에 예. 사고라기보다는 좋은 사고긴 합니다만 남쪽이 먼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남북 관계를 풀고 나아가 이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서 관세 협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변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때는 아니라 대단히 이제 위태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 과감한 결단.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나 또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옳은 말을 하고 바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모두 걱정이 많으니까요. 오랜 동맹이라고 하던 미국이 강도처럼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친구이고 무엇이 적인지 헷갈리는 요즘이죠. 정말 국익을 위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이래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패권은 무너져 내리고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는 시대적 변화 한복판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손에 손을 잡고 주권 국가다운 면모를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태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